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죠.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한겨레 TV라고 있습니다. 그 네. 뭐 팟캐스트 같은 데인데요. 거기에 좀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눈치 없이 행동을 하다가 법대로 할라 하다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서 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어떤 질문을 하냐, 김어준 씨 그건데 하냐면 법대로 하라고 가이드라인 내려왔냐? 가이드라인 분명히 그래 내려왔는데 네. 정말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다 보니까 본인은 잘렸는데 그 법대로 중에는 대통령만 빼고 법대로 하라는 취지인데 그걸 몰랐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동욱 전 검찰청장이 물러나게 됐던 것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그때 와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뭐 너무 지나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때 과거에 추측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물러난 거야. 뭐 본인은 혼외자 문제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뭐 네. 사실은 없다고 그러고 뭐 그 보도한 데를 뭐 고발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다 취하했지만. 그런데 이제 본인 얘기는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너무 안 봐줬다든가 여권을 안 받았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물러났다. 이제 이렇게 자기는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네. 그 전에 사실은 본인이 연루가 됐던 그 사건, 혼외자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를 사실 국민들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최동욱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임식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네. 자기 부인과 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보면 국민들, 후배 검사들 앞에서 그야말로 사실상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나오니까 참 뭐랄까 씁쓸합니다. 네, 당시 퇴임식 때 최동욱 총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네,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공교롭게도 2013년 9월 30일인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가 있는데 같은 날 그만두었습니다.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때만 해도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뭔가 소신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였습니다.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제 와서는 눈치 없이 하다 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 취임사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낙엽 귀근이란 말을 썼었는데 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온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저 말을 호련히 남기고 사라졌다가 변호사 개업도 안 한 상태에서 진짜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 검찰이 왜 권력 말을 듣지 않나. 이거는 인사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좋은 자리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좌천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 사실 저는 어떤 숙명적인 한계라고 보거든요. 이 검찰 제도가요. 프랑스에서 최초로 생겼어요. 네. 한 600년 넘어서 최초로 생겼는데 이 시라크 파리 시장이 총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개혁 조치를 한 게 이 검찰 제도를 갖다가 고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원조 나라에서도 600년 동안 시행해 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숙명적으로 검찰은 권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체제 자체가 네. 지금 늘 행정부 소관입니다. 행정부 소관.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최동욱 총장의 저런 얘기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혼외자 문제만 없었으면은 네. 최동욱 총장의 저런 주장이 상당히 검찰을 개혁해내고 일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참 기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그때 당시에 얘기가 왜냐하면 최동욱 총장이 했던 것은 정부의 출범의 정통성을 건드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혼외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인사 경질까지 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내렸던 평가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혼외자 이 논란이 네. 이제 국정원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건데 그 유출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법원에 판단을 내렸는데 그 네. 판단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국정원에서 이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렇게 이후에 설치를 하면서 예. 관련자들한테 징역을 선고를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댓글 사건을 그렇죠. 좀 무마시키기 위해 댓글 사건을 막기 위해서 네. 유출한 게로 보인다라고 아, 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 좀 그런 거를 인정한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혼외자 논란은 그래서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아직 혼외가 있다, 3년이 없다? 되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 것 아직도 같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아직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이 김어준 씨하고 지금 이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김어준 씨가 누구냐 하니까 김원우, 김어준, 주준우, 김용민 이 사람이 낙곰수입니다. 막말의 예, 기록. 예. 네. 그 중에 리더격이 바로 이 김어준 씨입니다. 이렇게 장발하고 있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출범하자마자 갖다가 계속 그야말로 악담에 가까운 얘기를 했던 뭐 그런 쪽이 갑자기 뭐 한때는 공안통 검사였고 특수통 검사였던 최고의 검사 최동욱 검사가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네. 결국 자기의 문제가 되었던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 마치 자기 자신은 큰 피해자인 양. 그럼 뭐 혼외자 문제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외자 본인 얘기는 혼외자는 내 사생활인 것이고 내가 어쨌든 원래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정권에 밑보여서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 당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기억해 보세요. 2013년에 실제 국정원 댓글 문제 놓고 법무부 장관이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공안통은 이것을 갖다가 선거 국정원법 위반으로 다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및 특별수사팀에서는 이것을 선거법으로 다뤘던 네. 특검과 공안통의 싸움이었어요. 네. 예. 이것이 무슨 눈치 없이 하다가 잘리고 아니 그 정도로 보면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혼외자 시비에 휘말려서 중간에 그야말로 내려가는 그 치욕적인 일을 갖다 만들어서 검찰을 그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나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기 사실 혼외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검증 과정에서 예.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그렇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네. 그 검증도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최동욱 총장은 마치 전 총장은 마치 그게 뭐 본인의 어떤 업무상 문제로 뭐 이제 그런 주장을 예. 뭐 하실 수는 있겠으나 여하튼 본인이 그러니까 혼외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정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한 네. 뒤에 저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에 동상이네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거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출범했다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이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어떤 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시면은 100세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예. 최태민 씨가 살아 있었으면은 104세가 되는 거고. 네. 최태민 씨가 나이가 막 친구 갈 적이 네.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 100세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네. 그 대통령의 동상을 갖다 광화문에 세우자라는 그 기념 사업회에서 이게 추진하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이 네.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하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시점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 구미시라든지 네. 경상북도 일원에서는요, 아예 뭐 기차역도 박정희요, 그 다음에 뭐 아예 구미시도 그냥 박정희 시로 바꾸자는 네.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네. 하여튼 기념사업회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하고 별개로 네. 이 현재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이런 그 민심 상황하고 좀 연결돼서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떤 단체인가 했는데 위원장이 무려 정홍원 전 총리입니다. 이 정홍원 전 총리가 왜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국내외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어둡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희안과 열정 그리고 청빈의 정신이 돋보이고 절실해집니다. 네, 참 황태순 평론가님,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있고요. 네. 저기는 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돌 기념사업회가 네. 결정한 것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참 참담한 상황과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58년 동안 대통령 물론 독재도 있었고 네. 근데 인권의 어떤 유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년의 가난의 사슬을 끊고 우리 조국의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요즘은 최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네. 역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동상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조국 근대화의 기수입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에 세운다는 건 저는 조금 반대예요. 구미에는 있잖아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죠? 네. 구미라던가 또 네. 여기 상암동 가면 또 박정희 기념 있죠, 배관이 있죠. 있습니다. 네, 또 기념관 있죠. 민 원장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박정희 기념 사업회를 갖다 가장 뒷받침해 줬던 사람이 바로 DJ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예. 지원해 주었고 그런데 광화문에 갖다 놓으면 뭐냐니까 이른바 또다시 보수와 진보와 보수 네. 간에 또 갈등의 그 장이 돼 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보면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 꼭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빼더라도 예, 네. 예. 근데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이와 같은 문제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뜬금없다는 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이번에 인물은 새누리당의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태에 대해 다소 생소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문은 확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최명 아니, 편집장님. 법적으로 보면 저런 의견들이 많이 네.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생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록물에 보면. 근데 생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쓴 기초 자료 수집 네. 단계부터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왔다 가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중간에 고쳤다면 네. 그거는 처음에 생각 중간 단계에서 갔다가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게 다시 청와대로 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기록물이다. 네.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그걸 하필이면 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왜그 아니, 지금 말도 보면요. 네. 누구나 다 어드바이저나 멘토가 있다. 뭐 기념물도 아닌데 경제 분야 내용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완전히 안 맞는 네. 얘기고 네. 더군다나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도 다 바로 몇 달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왜 수용 거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 지금 대다수일 텐데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어쨌든 친박이라서 그런지 최순실 씨를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만난 적도 얘기를 들은 적도 통화한 거를 본 적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본인도 어쨌든 원조 친박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뭐 특히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누구 때문에 선거 졌는데라는 얘기가 막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더 화가 날 지경일 것 같아요. 보수 네. 진영에서 어쩌면 저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친박들 그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와가지고 또 대통령 기록물 얘기도 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사실 아니 또 저 친박이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차라리 해주는 게 나은데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 더 좀 침울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줄로 얘기하면 저분은 경제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 정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무 감각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오래 아니, 사선했죠, 사선? 아니 근데 경제도요. 저기 대우경제연구소장 올해에서 대우 망하게 했다라고 또 일부 비판도 네. 있어요. 근데 친박 얘기 잠깐 했었지만 친박도 지금 분화할 것 같은 얘기가 들고 뭐 이정현 대표는 버티고 있습니다만 친박은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지금 위치를 할 걸로 예상하세요? 저도 이제 김병준 총리가 또 의외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면 친박은 해체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예. 상당히 그런 공감대가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습하고 난 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친박 스스로 해체 선언을 하고 이정현 대표가 오늘이라도 물러나고 그것이 바로 수습의 첫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인데요. 이 최순실 씨의 팔선녀 멤버라는 지라시가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현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최순실 씨를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억울한 네, 것 억울하셨나 같아요. 봐요. 팔선녀 그 실체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네. 이제 압구정동 그 목욕탕이죠. 목욕탕에서 네. 8명의 어떤 유력한 분들이 선녀같이 모여서 국정을 뭐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뭐 그거 자체도 루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한데
사실 여성 그룹 회장이면 몇 명이 없습니다. 몇 명이 네. 없기 때문에 바로 소문이 나고 이대 또 출신이에요. 이대 네. 출신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이대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이대 출신이라고. 억울해서 아마 너무 억울해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걸로 저도 듣기로는 여러 기자들한테 나 절대 아니더라고. 최순실 본 적도 간 적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최순실 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모임이 20명인데 사실 20명이 매번 다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모였는데 혹시 그것이 와전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모임 들어요. 중에. 들리는 네. 말에 보면 그 20명이 이렇게 저렇게 모였는데 그 모일 때 보면 이른바 우리 고급 식당이죠. 팔선이라는 데서 모여서 혹시 팔선녀라는 말이 들리는가 식당 하는 얘기 이름이요? 나오는데 예. 또 한 가지 보면은 현정원 회장으로서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있고 상선, 예. 현대상선이 네. 있어서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을 갖다 흡수하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3, 4월경에 뒤바뀌어갖고 결국 네. 보면 한진해운은 지금 법정 처리가 됐고 네. 현대상선, 즉 현정원 회장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먹게 생겼어요. 예. 네. 5월 달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이른바 이 정치권 주변에 이 참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최순실에도 못 보인 사람 쫓겨나고 네. 팔선녀 아닐까? 이런 어떤 억지를 납니다. 네. 예, 저 말 요즘에 저런 지라시들을 많이 받아보실 텐데 받아보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걸 또 퍼날르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범죄입니다. 처벌을 예.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는 건 괜찮아요. 복사해서 보낼 때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면 누가 보면 얘 받은 걸 나도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그걸 그냥 퍼날르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이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접하시게 될 텐데 그냥 읽어만 보시고 그냥 웃고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찌라시 읽지 마시고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 방송을 보셔야지 찌라시는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네. 이슈투데이 보시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리길 궤도를 누비며 힘차게 달려오는 새마을호 초특급 열차. 여기 35년을 한결같이 철마와 함께 살아온 기관사 이동진 씨. 수많은 여객들을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주인공이다. 이동진 기관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사고 100만 킬로미터를 주파했다. (100만) 킬로라면 지구를 25바퀴나 돌아온 거리며 445킬로미터의 서울 부산 간을 2250번도 더 왕래한 거리다. 오랜 세월 속에 우리의 철도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철도 역사는 1899년 제물포 노량진 간 33km의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79년의 연륜을 쌓아왔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터우 5형 기관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 이동진 소년. 그가 철마와 인연을 맺은 것은 17살 때인 1943년 이리 기관구 고내수 시험에 합격하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6년 만에 기관 조사가 된 이동진 씨는 6.25 동란을 만났으나 이때 군사수송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는 컸다. (3년여의)
신라는 끝났으나 전체 철도 시설의 47%가 파괴됐고 철마는 문산 북방에서 더 달릴 수가 없게 됐다. 휴전선 근처에 부서져 나뒹구는 기관차는 그날의 아픔을 더욱 되새기게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건설과 함께 시설을 복구하고 선로를 확장해서 1955년 8월 15일을 기해 경부선 특급 통일호를 운행하게 됐고 동력차의 현대화 계획을 세워 디젤 기관차를 들여왔다. 남달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이동진 기관사는 위기 직전에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많다. 밤이든 낮이든 전도 주시의 철저를 기하고 규정에 따른 운행을 해왔기에 인명에 피해를 주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특히 건널목을 지날 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도 많았다. 혼란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50년대가 가고 개발과 건설의 60년대를 거쳐 번영을 향한 70년대 중반에 우리는 전철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는 동안 초특급 열차를 비롯해 매시간 대차할 만큼 우리의 철도는 발전했다. 새마을호를 운전하게 된 이동진 기관사. 그는 금색 동조 훈장과 옥조 소송 훈장, 녹조 헌정 훈장, 대통령 표창 등 수많은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상장이 생계를 뒷받침해 줄 수는 없었다. 가난한 공무원 아내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합격 통지서를 내밀며 상급학교에 보내달라는 자녀들의 애원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 성실한 공무원임을 자부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철도에는 밤이 없다. 낮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임무는 계속된다. 밤 교대 근무지만 기관사는 모두 단 5분의 출무 지연도 없다. 누구나 또 언제나 일찍 출근해서 그날의 지시 명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사고는 사람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고 보면 특히 기관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시발차 누구요? 야! 누구요? 야! 갑보시오! 그러기에 이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운전할 기관차를 인수받으면서 이동진 기관사는 기관차가 곧 나 자신이며 내가 곧 기관차라는 일체감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밤을 지키는 철도원들. 남들은 쉬는 시간이지만 철도원들은 철도의 안전을 위해 밤을 지새야 한다. 허나 결코 고달파하지는 않는다.
전국의 철도 종사자들은 약 4만 명이나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철도는 24시간 쉬지를 않는다. 철도 역사 79년을 통해 모든 철도 시설들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신수하며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 홍수가 져서 철교가 파괴됐을 때는 지체 없이 달려가 원상대로 복구해 놓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백 주일령을 넘어 무연탄을 실어 나르는 산업선의 수송 요원들. 이 모든 철도들의 숨은 노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경제 생활에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철도는 36개선에 5,723km로 늘어났고 객차와 화차는 17,800량이나 된다. 그리고 4만여 철도 종사자들은 밤낮으로 안전운행에 힘쓰고 있다. 출발 진행! 발차! 발전하는 철도와 함께 이동진 씨는 철길 100만 킬로를 무사고로 주파한 첫 번째 기관사가 됐고 그 밖에도 현재 11명의 기관사가 100만 킬로 주파 기록을 갖고 있다. 이동진 기관사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철마와 함께 달리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산천 경계에서 조국의 순환과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철도 연변에 드넓게 펼쳐진 농경지. 이제 우리의 농촌은 이토록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했다. 이 풍요로운 들판을 지날 때마다 기관사는 발전하는 조국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이제 철도 여행도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 따른 철도 당국의 서비스도 크게 개선됐다.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열차 내 모든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근세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며 시작됐듯이 우리 한국의 철도 역사도 갖은 역경 속에서 출발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오늘도 발전하는 조국의 숨결 속에 민족의 번영을 노래할 그날이 한시 앞에 오기를 염원하며 열차는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